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원래 월수금 하기로 한 방송 계획이 월요일날 무슨 다른 바쁜 일 때문에 화요일날 하다 보니까 수요일날 하려고 하니까 막 뉴스가 연거푸 쏟아져 가지고 하루 전날 하고 그 다음에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좀 연기를 하다 보니까 금요일날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화, 금 했으면 좋겠는데 요새 사태가 많이 복잡하고 그래서 월수금을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예고해드린 대로 이재명과 한동훈이를 좀 비교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제가 이재명이 이낙연의 배후에 있고 김종인이가 이준석의 배후에 있다 하는 제목을 붙였더니 사람들이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대표죠. 대표의 배후에 김종인 전 의원이 있는 것은 이해할 만하나, 아니 어떻게 이낙연 대표 뒤에 이재명이 있냐. 근데 그건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과 이준석의 정치적 행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 배후의 인물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오늘 그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새 이낙연 대표는 개혁신당과 합류하는 것을 포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같은 것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상대적으로 이낙연의 정치적 위상을 더 강화시킨 것이 역설적으로 그가 떠나온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다, 이런 뜻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벌이는 일련의 그 행동, 그 착태, 이것은 일부러 제가 설명을 꼭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건 도저히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원총회에서는 슬그머니 빠져버리고 그 다음날 나와서 그 조사를 해봤더니 빵점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고 그냥 약오르는 듯이 웃고 얘기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이 정상인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재명의 인품과 성격과 행위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그만두더라도 그것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160명이 넘는 의원들이 아주 그냥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린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런 것은 지난번에 국회의 그 구속동의안 때 약 30명 가까운 사람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구속동의안에 찬성한 사람으로 이게 상당 수준의 반명계가 있다 하는 것은 느껴졌는데, 그 후로 이재명 대표가 하는 그 공천 관계에서 하는 발언과 행동을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가져가지고 아마 지금 거기서 상당 부분 사람들이 탈락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탈당의 형식을 취해가지고 나와서 뭐 할 겁니까? 무소속 연대를 꾸미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거기는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리더가. 근데 리더가 확실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로 합류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현재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는 아마 현역 의원의 적어도 20명 이상을 포괄하는 그런 상당히 큰 제3당의 위상을 선거 전에 미리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이 하기 나름으로 이번 총선거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의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게 너무 충격적인 그런 사태여서 그러는지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박용진 의원 그리고 윤영찬 의원은 오늘 간신히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경선에 집어넣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떠나기에 앞서서 자기가 자리를 잡았던 그 자리에서 경선으로 사나이로서의 승부를 거는 것이 옳다. 그게 상당한 감점을 각오하면서도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동조했던 많은 유권자들은 상당히 비장한 각오로 경선을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그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한 혼선이 자꾸 보도되는데, 어제 그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탈당 결의를 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독하게 비판을 하고 나갔는데, 오늘 보니까 또 이수진 의원이 성남 중원구에서 윤영찬 의원하고 경선을 해요. 이게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인데 공교롭게 나이는 1969년 같습니다. 동갑인데 어제 탈당을 선언한 전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가 나와서 사법시험대 가고 판사가 된 사람이고, 오늘 발표한 윤영찬 의원과 경선을 한 사람은 성남 중원구에서 윤영찬 의원과 경선을 하는데, 이 양반은 연세대학 출신으로 간호사 협회의 중요한 운동의 지도자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21대에 비례대표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운명이 아주 엇갈렸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재미있는 뉴스의 하나는 이번에 자유통일당 대표가 된 장경동 목사, 이 사람은 침례교 신학교 출신이고 전라북도 군산 출신으로 대전에서 큰 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뭐 꼭 제가 그걸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장경동 목사와 가까운 정광호 목사, 이 두 사람은 한국의 기독교계에서 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는 침례교의 정식, 그러니까 한국의 예장, 기장, 심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정식 교단의 소속 사람이어서 대중적인 인기가 상당하고 그 팔로워들 추정하는 세력도 꽤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와 좀 어깨를 겨루고 있는 정광훈 목사는 대신신학교인가 어디 그런 데를 나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인기는, 인지도는 상당합니다만은 한국의 기성교회에서는 약간의 좀 사갈시 한다고 할까? 약간, 이거 혹시 무슨 이단 아니냐 하는 시비가 약간 걸려있는 사람. 그러니까 태도가 좀 상당히 다릅니다. 둘이는 요새 정치적 동지로 손발을 맞추고 있는데,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 어제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경동 목사의 큰딸 장하나라는 여전 목사입니다. 젊은 목사인데, 새로운 미래 이낙연 당으로 영입이 됐어요. 깜짝 놀랐죠. 아버지는 이쪽 당에 당수를 하고 있는데, 큰딸은 다른 당에 영입인재로 가서 대전 유성구에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들어간 있죠. 이상민 의원, 오선 의원, 그 사람하고 대전 유성구에서 붙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결이 예를 들면 인천 계양구에서 이재명과 누굽니까? 원희룡의 대전에 못지않게 상당히 흥미있는 대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계양구 얘기를 좀 하자면, 계양구에는 대장동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의 측근이었던 유동규가 거기 나간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또 축구선수 유명한 이천수가 후원회장을 해요. 그래서 그 원희룡은 때 아닌 원군을 많이 맞이했어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요새 제가 한 몇 주 전에 살짝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재명 씨가 이런저런 핑계를 해가지고 계양구에서 비례대표로 몸을 뺄 가능성이 있다. 그 양반이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한동훈이처럼 나는 대권을 바라보되 이번 선거는 안 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기는 어려울,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
그는 국회의원이라는 방탄조끼를 입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시기라도 어떤 비난이 나오더라도 지역구 혹은 전국구로 국회에 다시 들어갈 각오와 결의에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냥 계양구가 그냥 전국의 화제가 돼가지고 막 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내에서도 많이 몰려. 그래서 이런 정도 해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상상이 어려운 일이지만 뭐 어떻습니까? 우아하게 지는 것보다는 비겁한 승리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재명의 생활 철학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마지막에 비난을 감수하면서 일시적인 비난이라고 생각하겠죠. 감수하면서라도 비례대표 쪽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고 아마 좀 더 그 가능성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최서원 씨의 따님 정유라 양이 오산의 이상민 안민석 사람이 말 제가 원고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가끔 말을 헷갈립니다. 안민석 의원 쪽에 가서 아유 엄마 우리 재산이 300조가 있다는데 그거 어디 있어 하고 하는 공서를 지어서 안민석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겠다 하는데 그 모금 신청을 해서 제가 참 머리에 틀라고 그야말로 머리에 틀라고 다른 데는 뭐 조금씩 뭐 개인적인 헌금을 합니다. 유니세프나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뭐 이런 등등에는 좀 합니다. 뭐 푸드나 뭐 이런 문제에서 우크라이나 그런데 그 뭐 10,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하는데 생애 처음으로 정치인에게 정유라에게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정유라 양이 1,500만 원 등록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소문이 들려와서 재미있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미라 씨가 끝까지는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선을 일으키지 않겠다. 지금 거기가 김효은 이거부터죠. 김효은 공천자가 안민석하고 대결을 하는데 그 만만치 않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아마 안민석의 오산의 안민석은 지나다니는 말로 오산의 안민석은 5선으로 끝날 것이다 하는 그런 풍자가 돌아다닙니다. 이번에 당선은 6선인데 6선을 못할 것이다 하고 누가 뭐 맡아서 차마 만든 거겠죠. 그래서 안민석은 아마 비장한 각오로 선거에 임하되 그렇다고 해서 어디 딴 데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된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자유통일당 그 정공 목사가 창설한 당 엊그제 지역구 출마로 35명의 명단을 발표했어요. 울산 동구의 강희열 1946년 아마 최고령인 것 같아요. 고명한 아주 열렬하게 댓글도 많이 쓰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나왔네요. 이래서 한 35명을 했는데 대부분이 목사님, 뭐 간호사, 사회복지사, 운동원 그리고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인데 적어도 오늘 현재 35명 이상의 지역구는 공천한다 하는 그 결의를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론의 문제가 여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지난번 4년 전 선거에는 전국구만을 생각하고 선거에 뛰어들었다가 전국구를 한 석도 얻지 못하는 그런 불운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전국에 투표구가 몇 개인가 한번 살펴봐요. 전국의 투표구가 아마 수백 개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하다가 지금 깜빡 잊어먹어서 물었는데요. 전라남도 광주 근처에 100개인가 200개의 투표구에 정공 목사 측에 뭐 국민혁명당인가 그때 비례대표가 한 표도 안 나와서 한 표도. 근데 그것은 확 명명백백한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왕 선거관리에서 뭉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출마를 시키겠다 하는데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좀 악연이 좀 있어서 엊그제도 뭐 잠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당신이 나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는 한 당신하고 이 나라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이제 대화는 중단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뭐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재명에게는 실컷 했는데 한동훈 얘기로 좀 돌려가자면 한동훈은 비교적 잘하는 편입니다. 잘하는 편이고 특히 이재명의 저 자충수 때문에 상대적인 이익을 많이 봐요. 물론 거기서도 약간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공천 불복하는 그 사례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는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고 예를 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들 사정없이 잘라버리려고 하는 임종석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임종석은 기가 막히겠죠. 속으로 지도 한가락 하는 그 거물인데 아니 자기 지역구를 놔도 딴 데로 가라고 엉뚱한 사지로 보내서 그냥 죽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빤하지요. 못 가겠다. 나는 지금 현재로 오늘 아침에 뭐냐면 죽거나 살거나 나는 설사 무소속이 되더라도 내 선거구에서 내 정치적 운명을 결판내겠다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기싸움이 아마 현재로 봐서는 이재명이가 성동을군가요? 거기에 경선을 붙이거나 아니면 공천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말을 끄집어내는데 그걸 슬그머니 물러나면 지가 져버린 판국이 되니까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그것도 재미있는데 한동훈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예를 들면 그 고참 중진들을 전략적인 그 공천을 해서 서병수 부산시장 했던 사람을 저쪽에 그 뭐 어디로 보냈지? 해운대로 보냈던가? 아니 뭐 울산으로 보냈지? 울산으로 보내고 그리고 뭐 또 양산 문재인이가 살던 고향에 또 김광수인가? 저 경남지사 경남지사를 했던 사람을 또 그쪽에 보내고 다 정리가 잘 돼요. 그리고 서울 원처에서는 박진 전 의원이 현 의원이 있는데 박진 의원은 종로에서도 하고 강남에서도 하고 건물이에요. 건물이고 참 외교부 장관도 하고 그런데 이거 또 옮겨라. 그런데 박진 서대문 갑구 을구 그쪽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승부를 겨룰 만한 자리인데 박진은 워낙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아마 그 사람은 설사 패배한다고 할지라도 당명에 충실하게 해서 서울 수복을 위해서 내가 뛰었다 하는 명분을 가질 수도 있고 만약에 거기서 기적적으로 아주 재수가 져서 이기게 된다면 박진은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강력한 국민의힘 대권 후보로 올라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승부를 걸었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강남 그 좋은 지역에 서로 누가 가려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경쟁하는 뭐 이런 것도 뭐 하지만 그건 비교적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김현아 의원의 공천한 것을 또 이렇게 스톱을 걸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게 보여요. 그래서 적어도 공천 과정에 관한 한 한동훈이가 지게 될지도 모르는 옛날에 검사 시절의 어떤 과오나 업무상의 어떤 그런 문제가 퇴색이 될 정도로 상당히 잘한다 하는 느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 선거는 국민의힘의 우세로 결판이 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모든 지표, 여론조사 지표가 한동훈에 훨씬 앞섭니다. 이재명보다.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에 특별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으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공천을 받은 사람,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 뭐 탈락이 확실하게 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도 어차피 이재명은 이 선거 끝나면 갈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지난번 이준석과 깨지고 난 다음에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러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진짜 민주당을 만드는 건 예를 들면 그 전례가 좀 있습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 그리고 서청원의 친박연대. 그거를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한때 그저 38명을 당선시켰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그때가 20대 국회의원 때 유효 투표의 26%를 땄습니다. 굉장히 땄죠. 4분의 1 이상을 땄어요. 그래서 뭐 노원병에는 안철수, 권학갑, 김성수 2명 되고, 광주에서는 뭐 정병원, 박주선, 송규석, 천정배, 김경진, 최경원, 김동철, 권인희 8명 됐고, 전주갑에서도 많이 됐지. 전주갑에도 정동영도 여기서 됐어요. 그리고 전남에서는 목포의 박지원도 그때 국민의당 안철수 휘하에서 됐어요. 박준영도 영암무안 신안에서 8명 돼가지고, 그리고 비례대표가 13명까지 돼가지고 굉장한 성과를 거둬요. 이때 누굽니까? 이때가 반대하고 나온 사람이 문재인이었지? 문재인이고, 그 다음 그 전에 2007년 그리고 서청원 의원이 만든 친박 계열의 대한민국 보수정당 한나라 죄송합니다. 그 후에 미래한국당, 친박연대 등으로 개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 때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명분으로서 친박연대를 붙였는데 18대 총선에서 몇 명입니까? 13%를 획득해가지고 몇 명이 됐죠? 당시 총 14석을 땄습니다. 여기는 이제 홍사덕 의원도 얘기해본 박종건, 조원진, 요새 우리 공화당 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회의를 하느라고. 비례대표는 양정렬, 서청원, 김노식, 송영선 의원도 있잖아요. 김울동, 정영의 노철래 의원까지. 그래서 비교적 성공을 했는데, 이에 비해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이낙연 새로운 미래는 아마 친박연대 서청원보다는 훨씬 나을 거고,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오늘 현재는 전라도 호남에서 그렇게 여론의 지지를 많이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 이제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전라남도의 현역 후보 4명을 컷업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누굽니까? 해남 완도 진도에서 국회의원 5선을 노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재명이한테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 그동안 명비어천가를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부르고
이재명 당에서 이제 깨지는 나오는 이낙연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인데도 그냥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라고 악담도 막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 준석이하고 깨진 것을 따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 건 맞지. 그러나 그 다음을 알아야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을 났는데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싸매고 올라가서 백리를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확실히 된 건 아닙니다만 이재명 쪽에서 해남 진도완도에다가 전 국정원 제1차장인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지원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천이 그쪽으로 가버릴 경우에는 박지원은 갈 곳이 없어. 그렇다고 이낙연 당에 오기가 또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일락사선에 해 떨어지고 심리도 못 가고 발병 난다고 다른 사람을 비방했던 사람이 자기는 하루 저녁 잠잘 데가 없어서 들면은 그런 나그네 신세가 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람이 말을 해도 너무 심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삼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장경동 목사의 따님이 새로운 미래를 간 거,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사건이어서 제가 그 이낙연 대표는 요새는 뭐 며칠 동안 통화한 바가 없습니다만은 한때 제가 만났을 때 당신이 이 나라 진짜로 대권을 바라고 공평하고 중도적인 정치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차제에 나와서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를 다 어울리는 진정한 의미의 제3의 대안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이낙연을 따라 붙이는 사람들은 옛날에 민주당 초기에 김대중 세력의 중도 우파들이 그리 많이 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당대회 의장도 정균원 전 원내총무가 하고 있어요. 그런 식입니다. 이석현 부의장도 다 우파들이고, 그래서 그 단체를 대한민국 건설에 결정적으로 그 공과가 있는, 옛날 신익희, 송진우의 한국민주당, 한민당 정도를 만드는 것이 옳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우파를 포섭해야 한다. 그래서 자유우파를 포섭한다는 것이 이준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준석 개인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이 자유우파를 대표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정체성, 이데올로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할 자료가 없다.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정보는 있지만 그 정보는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보수우파 대변자를 보느냐. 필요하다면 내가 보수우파를 해서 고난과 우국의 길을 꾸준히 걸어 많은 사람들 모아서 내가 소개해 주겠다. 응?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문제는 자네가 당신이 데리고 나오는 그 민주당의 그 탈당파, 이 사람들에게 적어도 자기들도 중도 혹은 중도 좌파 입장에서 중도 우파를 과감하게 포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국민의당커녕, 옛날 안철수 국민의당커녕 아니면 서청원 정도도 못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찬스가 참 좋기 때문에 그쪽을 과감하게 한번 해보는 게 좋다. 그래서 요즘은 이쪽에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장경동의 자유통일당도 있고, 내일로 미래로 하는 박서구도 있고, 고영주 변호사의 자유민주당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자유연대, 구국 연대, 뭐 장성협회, 그리고 무슨 고교연합까지 강경한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를 다 모아야만 진짜로 선거가 볼만한 한바탕의 장마당, 아주 근사한 장마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힘주어 강조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중간에 미디에이터, 중간에 노릇을 해줄 용의가 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장경동 딸이 그쪽으로 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하고 난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다 알지만은
좀 휘둥그레줘요. 휘둥그레주고 앞으로 그것이 지금부터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한국 정계를 요동치는 중대한 변수로 하나로 등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지난 며칠이죠, 이게? 2월. 아니, 그 전에 방금 천몇백, 1200개의 시민단체가, 시민단체가 아니라 기독교단체죠? 시민단 플러스 부정선거 없는, 이거 보여주세요. 띄우세요. 부정선거 없는 40 총선을 위한 선관위와 대법원에 고하는 5가지 요구라는 거대한 광고를 냈습니다. 이게 그냥 한두 사람이 깔짝깔짝 낸 게 아닙니다. 1200개의 종교단체, 시민단체가 모여서 내용을 쫙 보면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제가 한동훈에 대해서는 공천 작업 잘하고, 뭐 어디 가서 퍼포먼스 잘하고, 뭐 어디 얼굴에 깜짝도 못 찍고 연탄배다가 그런 거 다 좋아. 정치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쇼맨십이니까 좋은데, 적어도 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가지는 그 목표에 달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 5개의 이 요구사항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이건 조선일보 광고를 봤는데 다른 데도 광고가 나온 걸로 생각합니다. 수기총, 수도권 기독교단체 총연합회의 이름으로 부정선거 없는 40 총선을 위한 선관위와 대법원에 고하는 5가지 요구. 1. 사전투표 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개인 도장을 날인하라. 아까 그 조사했어요? 투표가 몇 개인가? 투표소? 아니, 거기에 그 선거구에도 투표소가 여러 군데 있잖아. 그걸. 253개 선거구에도 각 지역에 투표가 나올 거야. 거기에 사람들이 보면서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관리관이. 그런데 그 도장을 사전에 등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공병호 박사가 딱 포인트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인감 도장이든 보통 도장이든 딱, 내가 요 도장 찍겠어 딱 하면 찍어가지고 이것을 인쇄해가지고 그냥 찍어버릴 수 있어요. 인쇄를 할 수, 그렇지. 전국의 253개 선거구에 투표소가 14,465명. 그게 14,465명의 투표 관리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도장을 가지고 자기가 무슨 도장을 찍든지 선관위가 알 필요 없어. 근데 요새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도장을 사전 등록해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사전에 그 정보를 빼내려고 한다. 이거 안 된다, 이거야. 그 선거 부정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A라고 찌그러진 도장을 찍든지 인감 도장을 찍든지 지가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딱 보고 딱 찍어줘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만 그 투표의 객관성, 비밀성이 보장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사전 선거고 뭐고 자시고 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우선 사전 투표 시 투표용지에 투표 관리관 14,465명의 관리관이 직접 개인 도장을 날려라. 이 참 요령을 아주 잘했어요. 두 번째, 해킹과 조작이 가능한 전산기기를 사용하지 말라. 세 번째, 사전투표 없는 대만의 수개표처럼 투표함에 이동 없이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라. 프랑스도 그럽니다. 특히 프랑스는 투표함이 텅 비어가지고 잘 유리로 이런 플라스틱으로 내가 들어가면 뽕 하고 들어간 게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 회계망측한 투표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 관리 감독을 하라. 그러니까 엉뚱하게 뭐 풀 묻힌 거 나오고 배추잎 나오고 한 거면 이건 다 무효로 취급하잖아. 이거 다 올려요. 다섯 번째, 대법원은 선거 소송을 180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라. 처리하지 못하면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어라. 이거 왜 니들은 그걸 지키지 않고 질질 끌고 있냐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엊그제 민경욱 사건도 그렇죠. 그리고 고영일 변호사가 자유통일당 사건도 그래요. 실컷 하는데 세워라 내워라 끌고 있어갖고 몇 년 만에 3년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고발하고 고소한 것이 몇 년 전인데 지휘 끌고 앉아가지고 딱 한 번 재판했어요. 딱 한 번 재판하고 뭐 증거를 그러니까 다 뭐 그러는 뭐 1, 2년 이상은 이거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이거 무효. 그리고 땅땅땅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아니 이런 나쁜 대법관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저거 독재국가의 판사들보다 더 나쁜 녀석들이야. 예? 돈을 50억씩 받아먹고 난리치고 말이야. 권순이 대법관 같은 부류들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180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대법원장부터 그 책임을 다 지게 만들어요. 왜 또 저 선거관리위원이 대법원 판사나 고등법원 판사가 돼야 합니까? 예?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정리하고 자기들이 또 재판하는 거야. 이게 좀 웃긴 거예요, 웃겨. 이것을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완전 무결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요새 많이 얘기 나옵니다만 미국도 1950년대까지만 해도 부정선거가 난무했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미국 가서. 한 몇 년 전인가 몇 달 전인가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저 아이오와니 뭐 와이오밍 특히 그런 중서부 북부에 이제 텅텅 빈 그런 데 있죠.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 타고 가기가 귀찮으니까 술집 태번이라 그럽니다. 공공술집 타번이라고 하니까 태번이라고 부르는데 TAVRN이야. 태번에 다 모여요. 모여라 다 모여가지고 그 차 몰고 왔다 갔다 하는 몇십 마일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버스로 가는 거예요. 버스가 동원해가 버스로 가는데 버스를 가기 전에 거기서 다 스카치 한 잔씩 대접을 받아요. 뭐 화이트 와인이니 뭐니 한 잔씩 다 스카치 한 잔씩 마시고 얼큰해져요. 한두 잔씩 마시고 그래갖고 딱 타고 가면서 뭐 스미스가 좋아 누가 좋아 하는데 그 술값 내고 어찌고 하는 사람이 대충 그 자유토론을 주도하는 모양이에요. 그게 대부분이 돈을 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가서 그냥 스미스야? 그래 나도 스미스 찍지. 이러고 하는 어떤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독재 국가의 그 독재자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잖아요. 소련의 그 고약한 독재자 스탈린이 조롱한 거 알죠? 선거는 투표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그걸 개표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비아냥을 했어요. 비아냥. 그 선거가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차라리 우리처럼 독재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선거의 단 한 표가 천근의 무게로 그 역사, 그 국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그런 선거를 하자는 거예요. 누가 되고 안 되고 결과는 우리가 다 순종해.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선거 과정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자 이거예요. 그것을 가장 주장하는 사람들이 광화문 세력 그리고 부정부패 반대하는 많은 세력이 있잖아요. 요새는 우리 누구요? 황교안 총리도 전 총리도 열심히 가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각 정당은 특히 국민의힘 그리고 새로운 미래 이런 세력들이 부정선거를 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참 기이하고 묘한 것은 부정선거의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 한마디도. 왜? 자기들은 지금까지 했던 그 제도의 이익을 많이 봤으니까. 다 그 자기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윤석열이가 이겼을까? 그것은 세트가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세트가 딱 이재명이가 이기도록 돼 있었는데 당시에 개표 창문으로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 하도 시끄럽고 그냥 문제를 이게 뭐냐 이거 어쩌냐 하자 보니까 입력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스가 나가지고 윤석열이가 이겼다.
그런 설도 있고, 아니면 윤석열을 이번에는 살짝 뽑아주는 것으로 또 맞췄다는 또 그런 주장도 있고,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기적적으로 이번에는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0년간은 집권을 한다 그 소리 뺑뺑 치다가 요새 그 사람 어디 갔는지는 몰라. 이 암흑에 있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우리가 선거가 공정해야 합니다. 선거가 공정하면, 공정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돼도 인정을 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 선거 제도, 그 투개표 과정, 그 만학의 근원이라고 알려지는 사전 투표의 폐지 내지는 개선, 이 문제를 지금도 시간이 남아 있어요. 이 시간을 남은 것을 효과적으로 유지해서 이걸 바꿀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당이 좀 이길 것 같다니까 크게 인심 잃지 않는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지지를 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제3세력이 국민의 힘을 잘 모으면 제3세력이 제1당까지는 모르지만 제2당 정도까지도 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상상합니다. 그때 제3당으로 떨어질 사람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하는 거 보세요. 그런 정당, 그런 공천, 그 대표의 그 비례비 이걸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1당이나 2당이 될 것 같아요. 민심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제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옛날에 문재인이 뒷다리 잡아가고 아우성 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어쩌고 하지만은 세상에는 최악보다는 차악이 나는 경우가 있어. 나와서 개과천선해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데, 그리고 새로운 제3세력을 만드는데 모아지면 그것도 그들의 정치적 과오와 잘못이 또 이렇게 탕감되고 희석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정치고 인간의 역사다. 누가 그냥 딱 최종적으로 아직 판단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새로운 역사와 물결을 만드는데 진심으로 자기 양심이 영령하는 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면 이 사회가 훨씬 더 좋고 살기 편한 사회예요.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이 보세요. 요새 그 사람 우리하고 통일이고 나발이고 그건 안 하겠다는 거야. 통일 전선을 하고 통일 다 빼버렸어. 그게 완전히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타도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영계소문이가 고려 시대 말기에 무력으로 거기서 철권 통치를 하다가 스스로 붕괴되는 거 있죠. 내부 모순, 자기 모순 때문에 무너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 비슷한 논리가요. 이재명의 어떤 의미에서는 자해적인 행동, 조치, 뭐라고 할까, 단식 투쟁, 어디 피습 사건, 그 많은 것을 냉정하게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양식을 가진 사람일까? 그리고 뭘 일을 벌리는 게 자기 스스로 손해보는 일을 많이 벌려요. 그래서 저래가지고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1당 혹은 2당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각성해서 건전한 야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참신한 생각과 사상을 하고 새로운 비전을 해서 새로운 미래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보여줘야지. 좌우가 이 나라에는 어느 사회도 있기 마련이에요. 중도에서 약간의 좌익과 약간의 우익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동단결을 할 때 그 나라 그 역사의 진정한 발전과 통합이 가능하다.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동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